먼저 드릴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학생들을 가르치긴 했지만 전문적인 수능 영어 강사는 아니었습니다. 이 점 감안하시고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영어 시험을 볼 때 가장 먼저 듣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문제지 표지를 넘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영어 시험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바로 1번 문제에 듣기 평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3교시 영어 영역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17번까지는 듣기 평가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안내 방송이 30초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을 그냥 낭비하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다음 페이지로 넘기세요. 그럼 여러분의 눈앞에 18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가 보일 겁니다. 30초 동안 이 세 문제를 빨리 푸세요. 그게 가능해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수능 출제위원이 점수를 거저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시험에서 빵점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평균 점수가 50점은 넘을 수 있도록 난이도를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수능 문제를 단 한 번도 풀어보지 않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라도 이 세 문제는 거의 다 맞춥니다. 제대로 읽지 않아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20번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 살짝 난이도가 있다고 느낄 수 있는데 첫 문장, 마지막 문장만 대충 읽고 한글로 된 선택지를 보면 가장 끌리는 번호가 있을 겁니다. 긴가민가 헷갈리죠. 근데 거의 대부분 여러분에게 끌리는 번호가 정답일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반전이 없어요. 출제위원이 뒤통수를 치게 얍삽한 트릭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도 세 문제는 무리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겁니다. 안 되겠으면 다 풀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듣기 평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1번, 여성의 설명이 끝나면서 1번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첫 페이지로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1번 문제에 5가지 선택지를 원어민의 목소리가 나오기 전에 다 읽어보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할지 미리 추측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교직원, 학교시설, 엘리베이터 이런 단어들이 나오니까 일단 학교와 관련된 내용이구나 라는 기초적인 정보는 알 수 있는 겁니다. This announcement is to inform students and staff of the school elevator repair schedule. 엘리베이터 리페어 스케줄 이 말이 나오는 걸 캐치하셨어요? 4번 정답을 찾았습니다. 그럼 마냥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좀 전에 덜 풀었던 문제를 보러 뒷페이지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2번, 2번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다시 듣기 문제로 지체 없이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1번과 마찬가지로 먼저 선택지를 읽고 듣기를 하는 거죠. 정답이 또 나왔네? 마저 들을 필요가 없죠. 뒷페이지로 가서 또 독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러면 세 문제는 무조건 풀 수 있습니다. 대단한 스킬도 아니에요. 세 문제를 다 풀었으면 그 다음은요? 수능 출제위원은 거저주는 문제를 중간에 네 문제 또 심어놨습니다. 그걸 풀면 되겠죠. 그게 뭔데요? 25번부터 28번. 저는 이 네 문제를 토익형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공지사항, 안내문, 광고글,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글이 나옵니다. 즉 반전이 없는 내용만 나오죠. 읽고 정보만 찾아내면 그게 답이에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듣기평가 중간에 이 문제들을 푸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11번부터는 선택지가 모두 영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죠. 원어민의 목소리가 나오기 전에 미리 선택지를 읽어보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독해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선택지를 읽을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아직 덜 된 학생들은 11번부터는 듣기에만 집중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제가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듣기 평가는 마지막으로 16, 17번이 나오는데 두 번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두 문제라서 그렇겠죠. 여러분은 한 번만 듣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말을 두 번 듣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아까운 시간을 1분 넘게 날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독해 문제까지 정상적으로 다 풀었다면 시험 시간이 21분 정도 지난 시점에 24문제를 풀어놓은 상태가 됩니다. 아직 21문제가 남았죠. 답안지 체크하는 시간을 감안해서 25분이 지났다고 가정하고 70분 중에 45분이 남았습니다. 45 나누기 21 대략 2분의 한 문제꼴로 풀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막히는 문제에서 헤매다 보면 분명 시간에 쫓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문제를 압축해 보겠습니다. 듣기를 마치고 바로 43번에서 45번으로 넘어가세요. 이 지문에서는 헬렌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어떤 식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몇 달을 찾아 헤맸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때요? 복잡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녀의 상황을 문자 그대로 전달하고 있을 뿐이에요. 25번에서 28번까지의 토익형 문제와 다를 게 없단 말입니다.
단지 지문이 길 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풀자는 거죠. 그 다음은 바로 40번으로 가세요. 이 문제를 풀라고 한 이유는 한 문장만 읽고 답을 맞출 확률이 은근히 많다는 겁니다. 질문에 이미 써있죠.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아래 박스에 있는 내용은 긴 지문을 요약한 겁니다. 굳이 긴 지문을 자세하게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는 선택지에 있는 단어들을 끼워 맞춰보는 겁니다. 가장 그럴싸한 의미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하는 거죠. 놀랍게도 이렇게만 하면 정답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변별력이 떨어지는 시험이라면 특히 더 그렇죠. 참고로 이 시험은 올해 9월에 있었던 모의평가입니다. 1등급이 10%가 넘었다고 해요. 상위권을 기준으로 보면 변별력이 거의 없다고 평가받는 시험입니다. 마지막으로 22번으로 갑시다. 이 문제를 먼저 풀면 좋은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선택지가 한글이에요. 그래서 심적인 부담이 적죠. 그럴싸하다고 생각하는 선택지를 고르면 찍는다 해도 정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몇 문제 남았죠? 듣기를 마칠 때 24문제를 풀었죠. 그리고 43번에서 45번, 40번, 22번을 풀었습니다. 즉 29문제를 풀었어요. 남아있는 문제는 16문제입니다. 아참, 한 문제를 깜빡했습니다. 어법 문제예요. 어법 문제는 어차피 제대로 안 풀고 감으로 찍을 거잖아요. 2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항마령의 고등학교 때 기억을 되살려보면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하는 친구를 제외하고는 어법 문제를 따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니, 지금은 더 하겠죠. 절대평가라서 한 문제를 틀린다 쳐도 1등급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문법 공부는 아예 하지 않는 학생들이 더 많죠. 자, 이제 15문제 남았어요. 진짜 변별력으로 작용하는 문제들만 남은 겁니다. 그럼 이 문제들은 어떤 순서로 푸느냐? 더 이상은 정답이 없습니다. 어디에 복병이 있을지 몰라요. 이건 출제자 마음이죠. 예를 들어서 지난 시험에서는 23번이 아주 어려운 문제였다고 칩시다. 근데 이번에는 정말 쉽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이 며칠 뒤에 수능을 칠 학생이 아니라면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빈칸 추론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다른 법이죠. 저 같은 경우는 순서를 맞추는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ABC. 어떤 지문을 연결시켜도 다 말이 돼 보이는 거예요. 정말 환장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어떤 선생님도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알아내야 됩니다. 남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를 쉽게 풀 수도 있고 쉽다고 말하는 문제를 나는 어렵게 풀 수도 있는 거예요. 3점짜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이도가 높으니까 다른 문제 풀어놓고 마지막에 3점짜리 문제들만 파고 들어라. 이런 설명을 하는 선생님도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에서 시간 낭비하다가 페이스 조절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단점을 보완할 방법이 한 가지 있어. 살짝 맛을 한번 보는 거야. 맛을 본다고요? 첫 문장을 정확하게 읽어보라는 겁니다. 그럼 감이 좀 잡힐 겁니다. 이 문제는 풀어볼만 하겠는데? 그럼 푸는 거고요. 혹은 단어도 모르겠고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러면 별표만 쳐놓고 빨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정확한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첫 문장은 어떻게 읽는 게 좋으냐? 주어와 동사를 찾는 겁니다. 대부분 주어는 맨 앞에 나오죠. 실제로는 동사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문장에 쓰인 단어들이 분사 형태로 쓰이면 동사와 모양이 비슷해서 꽤나 헷갈릴 겁니다. 특히 긴 문장에서 진짜 동사를 찾을 수만 있다면 의외로 해석이 빨라집니다. 38번 같은 경우는 know, 알다. 이 단어가 동사로 쓰인 거죠. 그럼 복잡해 보였던 문장의 구조가 직관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첫 문장은 반드시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지문 전체의 흐름이 첫 문장을 이해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대충 읽지 마세요. 선생님, 왜 그래? 수능에 대한 감을 완전히 잃으셨네요. 그게 무슨 말이야? 첫 문장은 함정이고 뒷부분에 핵심이 있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데요. 지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예 중요하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다고요. 안타깝지만 이 말도 맞습니다. 첫 문장이 핵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제대로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문장을 읽어보면 출제자의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한국어로 해석을 했는데 바로 이해가 된다. 그럼 변별력이 낮은 거고요. 단어도 다 알고 한국어로 해석도 했는데 이해가 안 되네? 그럼 변별력이 높은 겁니다. 사실은 첫 문장에서 이걸 판단하라는 거예요. 한국의 수능 시험은요, 여러분의 영어 실력만으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언어 실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해도 이해가 안 되도록 만드는 게 변별력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시험 34번에서 첫 문장만 해석을 가져온 겁니다. 어때요? 한국어로 이해가 자연스럽게 됩니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을 번역하기 전에 영어 문장으로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하죠. 그래서 첫 문장을 보고 빨리 판단하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다른 문제를 좀 더 빨리 풀고 나중에 이 문제에 접근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또 하나 생깁니다. 수능 출제위원들은 도대체 이런 지문들을 어디서 어떻게 가져오는 걸까? 저는 출제위원이 아니라서 확실한 출처는 알아낼 수 없지만 난이도가 있는 지문의 대부분은 학술지, 논문 형태의 글에서 가져온다는 게 분명합니다. 대학에서 수학하기 위한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니까 당연하겠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발췌를 해오느냐? 침팬지라는 주제로 쓴 논문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전체 지문은 꽤 깁니다. 수능에서는 이 내용 전체를 실을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일부분만 발췌를 해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변별력이 있게 가져오느냐, 변별력이 없게 가져오느냐, 출제자 마음입니다. 전체 글로 보면 이해가 쉽게 되도록 요약된 문장 하나를 고딕체로 맨 먼저 보여주고 있죠. 이동을 자주 하는 침팬지가 도구를 더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수능에서는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변별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능 출제위원들은 글의 중간에 있는 한 단락을 뚝 떼내오는 겁니다. 그럼 주제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게 되죠.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첫 문장에 대한 힌트도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지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첫 문장이 아예 중요하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고 함정일 수도 있다. 당연한 겁니다. 침팬지가 나온 글을 보세요. 전체가 저렇게 긴데 중간에 있는 단락의 첫 문장이 중요하겠어요? 아닌 경우도 있는 거죠. 어때요? 수능 출제위원이 어떻게 문제를 만드는지 이제 좀 아시겠죠? 이런 원리로 선생님.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왜 그래? 주제를 벗어난 얘기를 너무 길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출제위원이 문제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학생들한테는 수능 점수가 중요한 거죠. 사실 출제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능에서 변별력이 높은 문제에 사용된 지문들은 대부분 한국어로 해석을 할 수 있다 해도 직관적인 이해가 어렵습니다. 숨은 의미를 다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문장을 제대로 읽어보라는 저의 설명도 사실 와닿지 않을 겁니다. 동사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 거 다 따져서 해석을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본능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단 한 문장도 제대로 읽지 않고 문제를 풉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그랬고 제 친구들이 그랬고 현재의 학생들도 그럴 겁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방식으로 수능 고득점을 받은 학생이 대학교에 가서 토익 시험 준비하면서 쩔쩔 매는 경우를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좀 이상하죠? 제가 수능 시험에서 먼저 풀라고 했던 문제들은 토익형 문제입니다. 사실 어법 문제도 토익형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토익에서는 문법 문제만 수십 개가 나옵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던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영어를 처음 접한 사람처럼 기초부터 다시 토익을 준비하는 경우도 은근히 많습니다. 지문의 난이도로만 따지면 수능이 토익보다 월등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꼭 한 가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 걸지 마세요. 난 무조건 서울대 가야 돼. 난 스카이 아니면 절대로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쫓기게 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시험을 칠 때 모르는 문제가 하나 나왔다. 그 순간 긴장하게 됩니다. 갑자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는 거죠. 집중을 못하고 시험을 망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란 말이에요. 모든 걸 다 걸면요. 오징어 게임처럼 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다 걸고 한판 할까? 다 걸면 다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넓게 봤을 때 수능 점수는 그리고 대학교는 수많은 기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편안해질 겁니다. 그럼 후회 없이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수능 시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